자, 유치원 교육과정 A부터 들어갑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A부터 들어가고요. 1번 문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론에서 선생님들께서 답안으로 작성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명확하게 나온 것들이라 저희가 크게 해설을 시간을 여기에선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선 크게 해설 투자하지 않고 답안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 강조되는 이유. 선생님들, 우리 교육과정의 대강화가 뭐였어? 교육과정 뭐예요? 그냥 대강화였죠. 이 대강화는 교사에게 무엇을 줬다라고 했죠? 자율성을 강조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지금 여기 A에 나오는 강조되는 이유를 A에서 우리 보고 찾아 쓰라고 했어요. 자, 자율성이 부여되게 되면 교사는 반드시 뭐가 중요하냐면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의 중심을 배움을 실현하는데 교사의 교육적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가 바로 우리가 자율성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과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성격에 근거했을 때 제가요 요런 문제들을 모의고사 때 만들었다가 너무 단편적으로 이거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봐 또 버렸던 문제였었거든요. 와, 이거를 그냥 뭐 별 중요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뭐 다 맞췄겠지만. 그래서 아쉽더라고요. 그러면 막 보면서, 이거 특히 커뮤니티 있죠. 그거 문제를 냈었다가 우산에다가 그 문제를 내놨다가 선생님들이 문제에 그림이 들어갔다고 엄청 혼날까봐 또 그걸 뺐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움이 막 남는 몇 가지들이 있었어요. 이거 내줬으면 이거 한 문제라도 또 선생님들 봤을 텐데. 뒤늦은 버스 떠나고 나서 후회죠, 뭐.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성격에 근거해서 B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라고 했고요. 그리고 2019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니은에 해당하는 말을 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랬어요. 어쩜 이렇게 고민 없이 그냥 있는 그걸 내용 그대로 붙였지? 와, 대단하다 막 그랬어요. 우리 어디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 그냥 그대로 통으로 그냥 이 교사가 말한 통으로 이거는 저희 강사들이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정말 이 채로 다 외워버려라 해서 이렇게 주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는 진짜 대단한데 네 그랬어요. 어쨌든 답은 놀이 지원 계획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명확하게 앞뒤 내용들이 똑같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앞에 이런 좀 꾸미는 말들을 써놓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보통 이럴 때는요 저희가 국가고시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는 답만 명확하게 나와야 하는 경우일 때는 그것을 열린 답으로까지는 저희가 제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놀이 지원 계획만 맞다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라고 한 경우일 때는요, 제가 선생님들에게 당부사항, 유의사항이라고 시험 전에 드렸었죠.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틀린 부분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으로 고쳐야 한다로 작성해 주세요 하고 아마 답안 유의사항으로 선생님들께 제가 올려드렸었을 겁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 이번에도 답을 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해설은 길게 하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디귿에 들어갈 디귿에 근거해서 A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고요. 그리고 리을에 근거해서 B에 들어갈 내용을 써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네, 저희가 뒤쪽으로 가시면요 선생님들 몇 페이지부터냐면 네, 그 4페이지부터는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참고 자료, 해설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보실게요. 1페이지랑 4페이지 뒤쪽을 가서 보시면 저희 전략 노트 총론에서 선생님들께 평가 관련해서 유아평가와 누리과정 운영평가로 나누어 가지고 제가 표로 드렸었어요. 그랬을 때 유아평가는 변화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누리과정의 운영평가는 놀이가 얼마나 유아의 이런 유아가 주도적으로 놀이와 배움이 이루어졌는가 해서 이 평가해야 되는 이
사항들을 넣어드렸었어요. 정리를 해서 그 부분들인데, 이 운영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유아가 얼마나 놀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는지, 배움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평가해야 하는 부분이었어요. 자, 이 문제는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장을 정돈해서 써야 됐거든. 그리고 이 놀이가 유아의 놀이가 주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쓸 수 있었어야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 있다고요. 자, 저는 이렇게 답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 놀이에서 유아가 주도가 됐나요? 주도가 됐었어요. 지난 놀이에서 아이들이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삽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것을 관찰하고 듣고 교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뭘 지원한 거예요? 삽을 지원한 거예요. 삽을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은 뭘 알았을까요? 와, 삽으로 하니까 진짜 편하다고 했죠. 이게 뭐예요? 도구의 편리성인 거죠. 결국에는 유아의 놀이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교사가 관찰을 통해서 놀이 자료를 지원해주게 되었고, 이 지원을 통해서 유아의 놀이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배움을 이끌어냈습니까?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를 답을 제시하는 것이 더 모범 답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요구했던 삽을 제공해 줌으로써 유아 주도적인 놀이를 지원해 주었고, 이것이 삽이라는 도구의 편리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자, 여기에서요, 선생님들. 여기에서 지금 제가 뭘 강조하는 걸 느꼈나요? 주도적인 놀이를 지원해 주었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이끌어냈다. 결국에는요, 지금 이 운영의 평가에서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유아의 주도적인 놀이가 그리고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느냐가 포인트예요. 이것을 제가 왜 언급을 해드리냐면 2차도 마찬가지야. 2차에서 만약에 선생님들께 이 놀이 활동에 대한 어떤 상황을 제시해주고 이것이 들어가게끔 수업을 해라, 실현을 해라 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협력이다, 뭐 인성에 관련된 가치를 통해서 협력이다, 뭐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용어를 그냥 냅다 써버려야 된다고요. 여기에도 그래서 그 용어를 냅다 쓰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래야 채점자들한테는 핵심 용어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얘가 이것을 다뤘느냐 안 다뤘느냐를 본다고요. 그래서 2차에서도 얘들아, 우리 반 친구들이 함께 힘을 모아 협력을 했더니 이런 것처럼 그 들어가야 하는 핵심 용어들도 교사의 상호작용에 2차를 준비할 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뭐라는 거예요? 팁이라는 거예요. 고득점을 받기 위한. 네. 자, 두 번째는 변화예요. 유아의 평가는 뭐냐면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느냐에 대한 부분들. 놀이 이전에는 이랬던 아이가 놀이 이후에 이렇게 뭔가가 변화되었던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를 줬냐면 처음에는 뛰어넘기를 못했잖아. 불가능했던 아이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이 가능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연습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능숙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맞추어서 쓰셨다면 답안으로 채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저희가 어디에서 출제가 된 것이죠? 사상에서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4쪽을 한번 가보시면 전략 노트에서 저희가 끌고 온 사상사 몇 분이 보이십니까? 여기는 팔사르치랑 몬테소리랑 그 다음에 또 뒤쪽에 프로그램에서 슈타이너가 보여지실 겁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세 분의 사상사에서 세 분의 사상가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던 거고, 슈타이너는 우리가 어디서 이미 모의고사 때 질서의 원리를 다루면서 선생님들께 공간의 질서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의 질서 관련된 것들을 아마 해설 자료에 같이 넣어놨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셨으면 충분히 선생님들 답안으로 쓰실 수 있었던 문제였고, 그리고 봐봐 선생님들, 계속 나오는 문제가 나와. 사상은 특히.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때도 드렸죠. 나오는 문제는, 그래서 우리 사상사 전략노트 할 때 계속 어떻게 해서 거꾸로 왔다 갔다 그래서 뭐라고 계속
반복 연습했었잖아요. 나왔던 문제에 대한 것들은 결국에는 서술로 낸다고요. 너무 자주 나왔는데 그래도 내기는 해야겠어. 너무 좋은 문제잖아. 그러면 거꾸로 내버려요. 자, 특히 우리가 몬테소리 할 땐 선생님들에게 귀에 나는 못이 박혔다고 생각해. 나는 뭐야, 우리가 자동교육, 자기수정적 교구, 그리고 흡수정신, 또 뭐 있어? 준비된 환경은 너무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 준비된 환경, 뭐 또 다른 것들도 더 많이 있지만 교구 관련된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펠스탈로치 하면 툭툭 바로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직관의 원리, 조화의 원리, 그렇죠? 3H 하면 바로 지능력, 심지능, 기능 바로 나와야 되고, 그렇게 나왔어야 됐었는데, 그런데 시험에 가면 어렵죠. 시험에 가면 머리가 우선은 딱딱하게 다 굳어버려요. 말랑말랑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건 맞는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 우선 직관의 원리를 물었습니다. 직관의 원리를. 뒤로 넘어갈게요. 네, 보시면 기억의 교육의 원리, 직관의 원리였죠. 직관의 원리라는 것은 선생님 뭐예요? 직관이라고 하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거나 경험하거나 만져보는 것들과 뭔가 이런 개념이 조금 떠오르시죠. 그랬을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단풍 잎에 관심을 가지고 요것까지가 문장으로 들어갔으면 되는 거예요. 찾았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됐고요. 조화의 원리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라고 했죠.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을 하셨어야 되냐면 요렇게가 들어가시면 돼요. 지능력 3H가 들어가시면 되죠. 3H를 조화롭게 발달시켜서 결국에는 무엇을 도모하는 거냐면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면 됩니다. 무엇이 들어가면 된다고요? 지능력, 심정력, 신체력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것의 균형, 조화, 발달 통해서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들어가면 조화의 원리가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수정적 교구가 아닙니까? 라는 말이 있지만 이 문제의 답은 자동교육입니다. 자동교육. 보시면 자, 유아들은 교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여기에 숨어져 있는 교구가 뭐예요? 아이들은 자동교육이 뭘 가지고 해야 자동교육이 이루어져요? 자기수정적 교구를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그 안에 이미 숨겨져 있는 오류를 발견하면서 이걸 수정해 나가면서 교육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동교육이죠. 그래서 지금 수정하며 배운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교육이 답으로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자,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는 그 자동교육이라고 쓰셨다면 B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몬테소리는 민감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잘 배울 수 있는 시기가 있다라고 했죠. 무언가를 습득할 수 있고 그 어떤 이 발달마다 어떤 시기들이 최적의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민감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민감기에 적절한 준비된 환경을 그래서 제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민감기이기 때문에 그냥 두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민감기에 이 민감기에 맞게끔 이 아이는 이 흥미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이 민감기에 맞춰져서 이 흥미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그 흥미나 그 발달 수준에 적합한 뭘 줘야 돼? 준비된 환경을 우리는 제공해 주어야 이 아이가 충분히 발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환경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다. 준비된 환경을 강조했다라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했던 양식으로 드렸습니다. 준비된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없다고 말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몬테소리는 각 민감기 아동의 발달 단계와 흥미에 적절한 환경의 제공을 통해서 유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뭐 하는 거? 우리가 준비된 환경만 제공하면 유아기가
유아들이 자기 발달 수준에 맞게끔 흥미에 맞게끔 그래갖고 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자동 교육이 이루어지고 정상화가 되면서 아이가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준비된 환경을 강조하였다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서 슈타이너가 나왔어요. 슈타이너가. 그래서 발도르프 유치원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유치원에서는 우리가 질서를 중요한 교육의 원리로 보았다. 그래서 공간의 질서, 시간의 질서, 영혼의 질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슈타이너가 잘 깔끔하게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책들이 드물어요. 사상사가. 그래서 정말 사상사 교재를 사는데 강론서를 사는데 많은 투자를 했어요. 왜냐면 사상사가 이렇게 뭔가 딱딱딱딱 떨어지게끔 뭔가 정리가 되어야 문제가 나왔을 때도 선생님들이 쓰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리해 드렸던 게 발도르프 프로그램 관련돼서 슈타이너가 쫙 잘 정리가 나름에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에는.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있었던 내용이 바로 공간의 질서고, 아이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아들이 머무는 환경은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들은 어디에 원래 있었던 놀잇감들을 사용하고 나면 원래 있었던 자리에 정리정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께 해설에 드린 모범 답안은 놀잇감을 있던 자리에 정리정돈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 라고 드렸죠. 그래서 선생님들께 여기 해설에도 시간에서의 질서가 무엇인지, 영혼적인 질서가 무엇인지까지 선생님들이 비교하시고 참고해 보실 수 있도록 내가 이러한 부분들까지가 다 공부가 되어 있었나 한번 또 점검하실 수 있도록 넣어드렸습니다. 기출은 너무나 중요해요. 내년을 준비하시고자 하신다 하더라도 올해의 해설은 꼼꼼하게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미리 공부를 다시 한번 다져놓고 가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2번 문제까지도 저희가 정리가 됐죠. 그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억울했으면 너무 웃기지 않아? 해설 자료가 싹 다 그걸로 다 넣어놨어. 제가 이 부분이 좀 걸렸었던 터라 학대 조기 발견 및 무단 결석 관리 대응 매뉴얼이 계속 걸렸었던 터라 저희 신체운동 건강에서 저희가 참고 자료로 넣어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무단 결석 관련해서 2일 이상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 무단 결석에 대한 아동 관리 대응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로 하셨었어도 됐고요. 얼마나 억울한지 막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그러면서 선생님들께 제가 특히 아동학대나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법자료를 드릴 때도 엄청 열심히 빨강색으로 선생님들께 나올 법한 것들을 열심히 찾아서 넣어드렸었거든요. 보신 분들은 또 있으실 거고 이것까지를 봐야겠어라고 하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자 보호, 정말 선생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자 보호에 관련된 조치를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도 따로도 묶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 보실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네모나게도 해서도 또 드렸었지요. 선생님들, 나 너무 슬펐어요. 왜냐면 이게
법이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되면서 분업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올해에는 제가 반드시 그래서 나올 거라라는 생각 때문에 선생님들께 이런 부분들을 그림도 이것저것 그림도 두 가지로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출제가 됐던 거고 이미 떠나보낸 거지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반성을 한다. 뭐다? 결국엔 내가 내 돈 주고 학원을 등록했을 때는 그 강사가 주는 건 뭐든지 다 씹어삼켜 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제 새겨야 한다는 거. 이게 이렇게까지 사실 칸으로 비워서 나올 문제입니까? 라고 하는데 아동권리보장원이랑 지금 다른 사이트에서는 이 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선생님들 다루고 있고요. 이게 이렇게 뭐 배포를 한다거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언급이 되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아동 학대를 준비를 하면서 선생님들께 준비를 하면서 이 정책원들에서 만들어냈던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선생님들께 정리해서 드렸던 거였어요. 분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강조가 됐기 때문에 동행을 한다거나 응급조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그때 자료를 만들어서 드린 거였거든요. 무튼 지나간 과거지만 네. 핫쌤은 슬프다는 거. 네. 그래서 선생님들 요 답안은 요대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제가 답안을 드린 것만 아마도 인정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를 드렸냐면요. 아동권리보장원 말고는 안 됩니다. 답은 무조건 아동권리보장원이셔야 되고요. 2가 들어가셔야 되고 신고자 보호에 대한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과 별개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불이익 금지에 대한 조치라던가 비밀 엄수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여기까지 답안 처리는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아까 선생님들께 배부드렸던 법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법자료를 보시면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신고를 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 안 된다,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불이익 조치에 대한 금지를 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비밀 엄수에 대한 의무라고 해서 지금 신고를 했거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즉 이것은 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그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조치이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어떤 법으로 물은 것이 아니라 요 정도 용어들까지는 제가 볼 때는 채점이 그래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범주예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무턱대고 선생님들 이거 될 것 같아요 라고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드렸던 자료들에서 다 찾았어요. 다 찾고 그리고 또 다른 강론서들 이런 제가 있었던 논문들 다 찾아보고 혹시라도 열린 답안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좀 몇 가지를 넣어드렸거든요. 다른 내용들에서도요. 그래서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답을 했는데 혹시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 과감하게 우선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래야 2차를 혹여라도 내가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2차를 준비하지 못해서 2차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 떨어지는 그러한 부류는 있어서는 안 되니까 네, 조금 보시면서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처리해 두셔도 될 것 같아요. 현장 동행과 응급 조치는 아마도 안 될 것 같아요. 요 현장 동행이랑 응급 조치 수준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긴급 조치 뭐 안 돼요, 막 그런 걸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긴급 조치는 이 응급 조치랑은 또 용어가 조금 또 다르게 쓰여지는 거라 그거는 어려울 수 있겠더라고요, 선생님들. 네, 그래서 요 정도로 답안을 저희가 드려봅니다. 네. 아이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넘어가고요. 그 다음이 우리가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요. 사번 문제에서 하교사가 잘 안 나오는데 하교사가 나왔더라고요. 참 반가웠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또 조금 말씀들이 많은
좀 이게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이 바로 뭐냐면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러냐면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디귿과 리을에 해당하는 교사의 지원에 해당하는 것들 때문에 답들이 조금 갈리는 현상들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선 꼬리떼기, 구르기, 함께 공 나르기, 고리 던지기는요, 유아 체육 활동으로 자주 우리가 등장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가 공 나르기의 경우는요, 공 나르기의 경우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혼자서 신문지 공이라던가 그러한 것들을 쟁반에 넣어서 옮겨 반환점을 돌아오는, 떨어뜨리지 않고 옮기는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어쨌든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조절해야 되는 거죠. 어떤 평형성이라던가 여러 요소들을 잘 몸을 잘 조절해서 운동 능력을 잘 조절해서 반환점을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좀 더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이 운동 능력이 신장을 하고 나면 좀 더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활동이 뭐냐면, 수준을 좀 더 높여서 난이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친구와 2인 1각이 되어서 우리가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둘이서 마음이 맞아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뭘로 시작하냐면 보자기로 시작하잖아. 그래서 보자기로 해서 공을 함께 나누기도, 함께 갔다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령이 좀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협동할 수 있는 아이들이 서로의 여러 4명이 되려면 뭘 해야겠어요? 내 몸에서의 힘의 강약을 상대를 보면서 조절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강한 유아들에게서는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 몸이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협력해서 하는 활동의 경우는 6세, 그러니까 만으로 치면 4세, 5세인 거고, 우리 연령으로 치면 6세, 7세 유아들에게서 제공될 수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작하는 7세 아이들은 4명도 가능하고요. 4명부터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인원들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4명이서 떨어뜨리지 않고 반환점을 돌아오는 것이 어렵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명의 친구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옮겨서 공을 나르는 그것으로 우리가 활동이 제공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꼬리가 떼이지 않도록 피해 다니면서 친구들의 꼬리를 떼는 거, 여기서 선생님들 중요한 걸 보셔야 되는 게, 운동 수행 관련 체력 요소에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도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지금 이 꼬리떼기에서 운동 수행 관련 요소로 속도와 기본 움직임 기술로서 이동성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교사는 지금 계획을 해놓기로는 강당에서 꼬리 달린 조끼를 가지고서 꼬리떼기 활동을 하기로 했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활동 공간을 좀 변형하고자 했다면 어떤 것으로 변형할 수 있을까? 공간을 좀 넓혀줄 수 있죠. 왜냐하면 속도와 이동성이라는 것에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활발하게 자신의 몸을 좀 더 재빠르게 폭을 넓혀서 활동의 반경을 넓혀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활동 공간을 더 좁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렇지만 지금 속도와 이동성의 요소가 들어가야 하는 활동의 경우에 이렇게 됐을 때 서로 부딪히거나 하는 안전의 문제들이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활동의 공간의 변형은 좀 더 넓혀주는 것을 초점으로 두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출발선에 서서 2.5m 앞에 있는 거리에 고리를 던져 넣었는데 이것을 어려워하는 유아가 있어서 어떻게 했대요? 조정했대요. 거리를. 이것은 뭐죠? 난이도를 조정한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운동 수행에서의 조건을 변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혹시 제가요, 선생님, 요거 답을 안 적어놨나요? 답을 어쨌든 그래서 미음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운동 수행 조건의 변화입니다. 미음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리을을 저희가 제시해드린 답은
첫 번째는 우선 심폐지구력. 1번을 보셔야 되는군요. 자, 꼬리떼기. 자, 우리 선생님들 건강에 관련된 체력 요소라고 하는 것에서 왜 심폐지구력이라던가 지금 심폐지구력이랑 전신지구력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전신지구력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심폐지구력이라고 쓰셔도 답안 처리는 다 됩니다. 이 심폐지구력이라는 것은 어쨌든 장거리에 대한 어떤 장시간 동안 어떤 운동을 했을 때에 이런 폐활량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뒷받침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운동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 어떤 지금 유연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관절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것들도 어디에 관련되냐면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어디에 넣어드렸었냐면 걸음이 교재 저희가 체력 관련 요소에서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 그것을 건강 관련 체력 요소와 이렇게 동작 관련된 것들과 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해서 넣어드렸었어요. 근데 이번 전략 노트 때는 그 부분까지는 빼고서 넣어드렸긴 했는데 사실 근데 여기에 지금 다 빼놓고 이제 넣어 들어갈 게 뭐밖에 없었어. 심폐지구력밖에 없었죠. 그래서 크게 선생님들 혼돈 없이 쓰시고 나왔었긴 했을 텐데 그렇게 되는 부분들. 자, 그리고 구르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선생님들 어디에 들어가요? 안정성에 들어가죠. 안정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구르기 니은의 안정성 그리고 기본 움직임 기술 요소로서 우리가 뭐뭐뭐를 얘기를 했었어요. 안정 동작, 이동 동작 그리고 조작 동작이라고 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었었죠. 그래서 니은의 답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안정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뭘로도 불러요. 비이동성도 하나의 같은 범주로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비이동성 두 가지가 다 답안으로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 해결이 됐나요? 여기서 이걸 좀 적어주고서 가야 될까요? 여기는 운동 수행 조건 변화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찾아 쓰는 거였기 때문에 찾아 쓰시면 되고요. 예를 쓰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좀 전처럼 저희가 답안으로 제시해 드렸던 것처럼 네,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나? 괜찮나요? 괜찮아? 네. 자, 여기까지가 그러면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는 크게 혼돈이 오는 문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반경을 넓혀줄 것이냐, 좁혀줄 것이냐,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 테이프를 붙여야 된다, 그런 답이 선생님들이 제시를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인원을 더 많이 늘려가지고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할 수는 없느냐라고 했는데, 보통은 저희가 쟁반 들고 아이들 할 때는 4명 정도를 아이들이, 인원으로 주고, 그 외에는 2명에서 4명 정도로 활동을 제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명으로 좀 줄여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한 답이지 않을까. 출제자들은 그걸 의도로 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4번 문제까지는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요, 스마트폰 중독증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선생님들 저희 모의고사 때 스마트폰 중독을 다루면서 제가 스마트폰 중독이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였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문제를 앓고 있는 유아들이 많다라고 했죠. 그것이 가정 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선생님들은 근데 놀랐던 게 뭐예요? 현저성이라는 용어랑 조절 실패라는 용어 때문에 어려웠지만 지문 안에서 이미 이 용어는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현저성이라는 것과 조절 실패라는 용어를 우리가 이게 자주 들어본직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친절하게도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많이 사용하는 거랑 엄청 자주 많이 사용하는 거랑 시간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스마트폰 중독증의 하나의 우리가 예시들이었잖아요, 다. 그래서 이것들을 부모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너무 쉽게 문제를 줬어요. 찾아 쓰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거 안 줬어도 다른 놀이를 유아가 하면서 부모님들과 함께 다른 바깥에 나가서 다른 놀이를 해본다던가 이런 형태를 우리는 충분히 주지 않아도 쓸 수 있었던 문제로 다른 문제나 그렇게 주고 이런 문제 딱 해서 야무지게 줬어도 됐다는 말인 거죠.
어쨌든 네, 그래서 현저성과 조절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부모가 시도한 행동을 찾아 쓰라고 했어요. 현저성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 했었죠? 제가 어떻게 해요? 다른 놀잇감을 가지고 함께 놀자고 제안한 부분들, 놀자고 제안했던 것이 두드러지게 스마트폰만 집착하면서 놀려고 하는 아이에게 부모가 시도했던 행동의 하나이고요. 그것이 바로 현저성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었고요. 현저성과 조절 실패를 줄이기 위해라고 문제를 줬기 때문에 단서를 앞에 함께 써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답을 제시를 해드리기를 어떻게 드렸냐면 부모는 현저성을 줄이기 위해 준재에게 다른 놀잇감을 가지고 함께 놀자고 제안했다 라고 답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는 조절 실패를 줄이기 위해 그러면 어떻게 했죠? 준재와 어떻게 스마트폰을 1시간만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시간을 늘 어겼다라는 거죠. 조절하지 못했다라는 걸. 하지만 부모는 시도했어요. 무엇으로? 시간의 제한을 두는 것으로. 즉 부모는 조절 실패를 줄이기 위해 준재와 스마트폰을 1시간만 사용하기로 약속했다라는 것을 시도했다라는 것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현저성을 조절하고자 했고 이 조절 실패를 어떻게 우리가 현저성을 줄이고 조절 실패를 줄이고자 했으나 실패했어요. 그래서 교사가 제안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그냥 놀자고 하지 말고 어떤 걸 하냐고. 준재가 뭐 하는 거? 좋아하는 공놀이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라는 거예요. 준재가 좋아하는 공놀이를 부모가 함께 할 것을 제안했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하지? 거절하기 힘든 놀이를 제안하라는 거죠. 너무나 좋아해서 거절하기 힘든 놀이. 그 다음 자녀에게 보통 아이들이 누구 스마트폰을 써요? 부모님의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쓰기도 하고요. 또 자녀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부모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앱도 있죠. 특히 뭐 아이폰이나 이러한 같은 경우도 아이의 핸드폰에 대해서 아이의 시간을 조정해서 못 쓰게 한다거나 또 앱들도 뭐 다른 핸드폰들도 앱을 통해서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자녀가 자기 스마트폰이 없이 부모님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뭐 알람을 뭐 소리가 나게 한다거나 그러한 것들을 설정하는 그런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스마트폰에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알려주는 앱이 있으니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조절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또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나와요. 기억에 해당하는 부모 교육 방법을 쓰시오라고 하죠. 뭐였어요? 관심 있는 몇 분의 부모님들이 저와 함께 1시간 정도 자녀의 스마트폰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해요. 우리의 그 전략 노트에서는 집단 면담이 정확한 답이에요. 우리가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공동의 문제에 대한 관심사를 가진 부모들이 모여서 교사와 함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집단 면담으로 넣어드렸어요. 보시면 자녀 양육 정보와 유아교육기관에 관한 기대와 정보를 공유를 하고 서로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교사랑 다수의 부모가 상호작용하는 방법 해서 우리 딱 집단 면담이라고 아이고야 야무지게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우리가 드린 내용에서는 집단 면담을 쓰시면 돼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의제기로 신청을 해 넣어 놓은 게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든 맞아야 되니까 요거는 이은하 교수님의 어떤 책 하나에서는 요 내용과 똑같이 해서 토론회를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달력에다가 내용을 표시하면서 토론회를 적어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부모 또 저희 놀이 이해 놀이 실행 쪽으로 가보시면 또 유아들의 뭐 놀이라던가 뭐 이런 유아들의 어떤 관련된 것들을 관심 있는 부모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학부모 소모임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간담회라고 해서 그것들을 열어서 부모님들을 모셔서 어떤 의견을 서로 나누거나 듣는다고 해서 학부모 간담회라는 것도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토의라고 해서
부모 교육 관련되어 있는 저희 가지고 있는 강론서를 저희는 이제 이의 제기를 할 때는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의 제기 제시를 했어요. 그 안에서 토의도 사실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본 강론서로 충분히 이의 제기를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답을 제시를 해드리기를 뭐까지가 가능했다. 집단 면담, 토의, 토론회, 간담회, 그리고 뭐가 학부모 소모임까지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이의 제기가 된 부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명확하게 우선을 드리는 답안은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으로는 집단 면담을 답안으로 제시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나 이 중에서 내가 쓴 거 있는데, 그래서 내가 혹시 이 문제 하나만으로 내가 80점대를 넘어가서 내가 2차를 준비해도 되는 어느 점수가 된다면 과감하게 어떻게 하시라? 동그라미 하시고 2차를 준비해야겠죠. 네, 자 5번을 그렇게 저희가 보고요. 6번 문제에 왔습니다. 6번 문제. 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여러 걱정들을 하고 계셔서 저는 왜 걱정을 하는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자, 언어 발달에 대한 관점은 철학적인 관점이든 심리학적인 관점은 있어요. 이 배경이 되는 이론이 있어요. 우선은 먼저 우리가 생득주의적인 관점은 이미 선천적으로 이 뇌라는 곳에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어떤 박스라는 게 있다는 거, 어떤 기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 안 가르쳐도요, 그냥 자연적으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말하는 환경에 애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자꾸 듣게 되는 모국어에 대해서 습득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생득주의 이론이에요. 생득주의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득주의 이론의 관점에서는 교사가 어떤 언어의 규칙을 가르친다거나 인위적으로 이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 아이는 이미 언어 습득 장치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창조적으로 발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이미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사는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근데 들어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충분히 입력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언어적으로, 질적으로 높은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들어갈 수 있게끔 계속 우리가 입력을 할 수만 있다면 된다는 거. 충분히 입력해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 이렇게 옆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냥. 그래서 촉매제로서의 우리가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제시해드린 답안을 보시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언어 습득 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언어적 자극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촉매자로서의 교사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선생님들이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설 자료에서 제가 내용을 드리기를 이렇게 드렸죠. 생득주의 이론은 유아의 언어 습득이 생득적인 언어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언어 습득 장치라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뇌에 내장된 이 LAD에 의해서 모국어에 맞는 다양한 문장을 이해도 하면서 이렇게 창조적으로 발화도 나중에는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인 학습이 없어도 유아기 때 모국어에 충분히 노출이 된다면 이 LAD를 통해서 주변에서 들리는 모국어를 스스로 분석해서 규칙과 언어 원리를 능동적으로 스스로 밝혀나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언어 규칙을 가르치시기보다는요, 어떻게 하라? 외부의 언어를 통해서, 언어 환경을 통해서 언어적 자극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촉매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겠습니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언어적 자료가 입력이 돼야 얘가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작동을 하고 이런 문법적인 능력이 출력이 된다. 이 LAD의 하나로서 뭐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편 문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보편 문법이라는 것이 이 모국어에마다 작용하는 어떤 매개 변인이라는 것과 함께 작용을 하면서 LAD를 통해서 창조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내 모국어를 발화할 수 있게 되는 어떤 문법적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촘스키가 이야기했던 그런 보편 문법이나 뭐 변형 생성 문법이라던가 그러한 것들과 관련된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촘스키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를 2번을 선생님들이 또 왜 자신 있게 적어놓고 나왔으면서 또 이걸 자신이 없어 해요. 이 다 뭐예요, 선생님들? 자, 지금 언어 발달에 관한 교사의 대화라고 했어요. 언어 발달에 관한 교사들 간의 대화라고요. 이 교사는 언어 발달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행동주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행동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은 언어 교육을 어떤 것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발음 중심 접근법으로 언어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음 중심 접근법에서의 대표적인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문자를 지도하고 낱말로 낮자 조합을 하는 활동을 하면서 직접 아이들에게 글자를 바르게 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모방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것을 바르게 따라하면 강화하고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모음의 어떤 조합의 원리라던가 이런 것까지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게 되는 거 무슨 접근법? 발음 중심 접근법이라고도 부르고 부호 중심 접근법이라고도 부르는 것. 그렇게 답안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써놓으셨는데 이거를 틀렸다라고 채점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아니에요. 발음 중심 접근법 쓰셨으면 O라고 해두셔도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을 가서 보시면 선생님들 우리 총체적 접근법의 원리에서 배울 때 배경이 되는 사람 누구라고 배웠어요? 삐아제라고 배웠었죠. 우리가 총체적 접근법이라는 건 무엇에?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언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구성주의 접근법에서 언어를 하는 건 우선은 학습자를 어떻게 봐요? 스스로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의 인지 발달에 적합한 충분한 과제들을 통해서 경험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면서 무엇도 같이 구성한다는 거야. 언어적인 의미도 구성을 해나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접근법을 뭘로 보는 거다? 총체적 접근법이라고 보는 거. 총체적 접근법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이론가들이 바로 굿맨도 있지만 삐아제도 우리가 제시를 해드렸었죠. 구성주의적인 접근법에서 구성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삐아제. 우리 어디에 있었어? 요쪽에 총체적 접근법에서 왼쪽에 오른쪽에 해서 우리 걸음이 교재에 있었잖아요. 누리과정에. 안 언급해 줬던 건 없었는데도 그쵸. 그런데도 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자신들이 또 떨어지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언어교육 접근법이라고 또 볼 수 있고 언어지도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발음 중심과 총체적 접근법이라고 답을 쓰신 분들은 네 채점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예를 기억에서 리을 중 한 가지를 찾아서 나머지 활동과의 차이점을 음운 인식의 측면에서 음운 인식의 측면에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용어를 써야 돼요, 선생님들? 음소라던가 우리가 언어에서의 단위에서 썼던 소리와 관련됐던 그런 용어들이 있었죠. 그것들을 써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자, 기억에서 리을 중 여기 자 요것은 권교사는 민준이가 사과와 나비 그림자 제목인데 사각사각할 때 사다. 이 아이는 지금 무엇을 인식하고 있어요? 절을 인식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 아이는 절을 인식하고 있는데 기억에서 리을 중 이 한 가지를 찾으래요. 이것에 해당하는 걸. 그러면 뭘 찾아야 되는 거야 지금? 음절을 인식하고 있는 기호를 찾아야 돼요. 보니까 기억은 처벅처벅에서 을을 더하면
우리가 선생님들 종성에 지금 이 밑에 받침은 우리가 르라고 안 하고 을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처벅처벅을 처에 을을 더하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철이요 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뭐예요, 선생님들? 음소에 대한 인식 활동이죠. 그 다음에 텀벙텀벙에서 받침을 모두 빼면 종성의 이 자음들을 다 빼버리면 뭐가 돼요? 터벅터벅. 이것은 뭐에 들어가요? 이것도 음소의 인식. 그 다음 디귿에 보니까 보드판에 붙어있는 날짜 중에서 살짝 카드 옆에 금자 카드를 옮겨 놓으며 읽어볼까요? 라고 물었대요. 자, 살과 금, 이건 어디에 들어가요, 선생님들? 음절에 대한 인식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도 가서 보니까 합하면 뭐가 됩니까? 라고 해서 이것도 음소의 인식을 돕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무엇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에서 기억, 니은, 리을은 음절을 인식하는 활동이고 무엇은 디귿은 음절을 인식하는 활동이다 라고 해서 선생님들께 답을 제시를 했습니다. 디귿은 음절 인식을 돕는 활동이며 나머지 기억, 니은, 리을은 음소 인식을 돕는 활동입니다. 라고 해서 답안을 넣어드렸습니다. 이러한 답안은 저희가 유형 문제를 많이 풀어봤었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선생님들께서 아마 작성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6번까지를 진행을 했죠. 네, 6번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12페이지에 전략 노트에서 우리가 음운 조작 유형에 관련된 거를 함께 넣어 드렸어요. 왜냐면 미음과 관련된 음운 조작 유형을 우리가 이제 썼어야 되는데 미음을 가서 보니까 휘잉에서 흐를 빼고 스를 넣으면 그럼 뭐를 넣는 거예요? 지금 초성에서의 자음을 지금 바꾸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자음과 모음을 뭐로 불러요? 음소라고 하죠. 그래서 음소에 뭐예요, 선생님들? 대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음소를 바꾸는 거예요. 초성에 들어가는 음소를 바꾸는 음소 대치에 해당합니다. 대치라고만 쓰셔도 돼요. 대치라고만 쓰셔도 답이 채점 되고요. 음소 대치라고 쓰시면 완전 정확한 답이죠. 완전 정확한 답. 음소 대치 혹은 뭐까지 된다고요? 대치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네, 7번 문항입니다. 7번 문항에서 자, 선생님들. 우리 내러티브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탈맥락적 엄청 수업 때 계속 얘기하면서 갑자기 애들이 싹기놀이에서 역할놀이에서 놀이를 하고 있던 애가 근데 말이야 나는 지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스키장에 가가지고 스키를 탔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맥락에 벗어나는 탈맥락적 언어를 사용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내러티브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러티브라는 이야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실제 사건이나 혹은 허구적 사건에 대해서 의사소통하는, 즉 탈맥락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우리가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12페이지에 의사소통에 저희가 필기 자료로서 저희가 제시가 됐던 내러티브에 관련된 말을 넣어드렸습니다. 네, 해설 7페이지 자료에 탈맥락적 언어가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A에 나타난 교사의 어휘 지도법을 써요. 어휘 지도법. 선생님들, 어휘는 우리가 어떻게 확장을 해간다고 했어요? 수평적인 발달을 해나가기도 하고 수직적인 발달을 해나가. 그런데 수평적인 발달과 수직적인 발달을 해나갈 때 우리가 얘들한테 저희가 늘 선생님들께 언어를 지도함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상황에서 맥락과 함께 연결해서 언어 교육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읽기 지도를 할 때건 한글 지도를 할 때건 항상 어떤 지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직접적이면서 명시적인 지도는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휘에 대한 부분들도요, 아이들에게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는 직접적이면서 명시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 걸음이 의사소통에도 보면 말하기 아래쪽에 어휘라고 해서 어휘를 지도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내용으로는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본서 공부를 할 때 직접적이면서도 명시적인 방법을 이 아이들이 능숙한 아이들의 어떤 문식성이라던가 또 혹은 아이들이 점점 읽기나 쓰기나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질 때는 우리가 직접적이면서 명시적인 방법을 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어휘 지도법이라고 하니까 딱 뭔가 명확하게 딱 떨어져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이런, 왜냐면 경직된 사고가 이미 딱 돼버리니까 그런데 많이 쓰셨더라고요. 저희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직접적 명시적은 잘 썼는데요, 다른 문제가요 하면서 질문들이 오시던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답은 직접적, 명시적 두 가지를 답안으로 선생님들이 제시를 하시면 답안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상황이 아닌 탈맥락적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내러티브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2번 문제에 해당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아닌 거, 지금 여기가 아닌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꾸며낸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내러티브를 찾았어야 됐는데, B에서는 내가 실제 곰돌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곰돌이였다면 시큰둥한 기분을 엄마 아빠한테 말했을 것 같아요 라는 부분이 지금 이 꾸며낸 이야기를 말하는 내러티브의 유형으로 탈맥락적 언어를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겠다라는 거죠. 지금의 어떤 맥락과는 아이들이 어떻게 돼서 떨어져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 탈맥락적인 이 언어는 어디에서도 많이 썼어요. 그림책이라던가 아이들이 실제 지금 현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탈맥락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그런 언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림책의 큰 특징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C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그 이유를 써주세요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D를 근거로 기억의 이유를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요. 자, 보시면 C에서는 우선 저는 아이들의 쓰기를 무슨 접근법의 기초에서 지금 한다고 하셨어요? 총체적 접근법에 기초해서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총체적 접근법에서는 선생님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선생님들 제가 쓰기에 관련돼서 지도하는 것에 엄청 강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선생님들? 왜냐하면 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이 실수하게 되는 것들이 아이들이 바르게 쓰게 하거나 틀린 것들을 고쳐주거나 막 이러한 걸 반복 연습시키는 거나 이러한 것들의 과정들을 실수하는 것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넣어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왜 틀렸는지 구성주의적 관점이나 총체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 보고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라는 것을 계속 저희가 강조를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떡하고 이제 그러한 부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마 선생님들께서 잘 쓰셨을 거예요.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반드시 했었어요, 선생님들. 총체적 접근법에서는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원리를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라고 해요, 우리가. 문자의 언어의 학습이 의미를 전달하고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기능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언어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문자 언어 학습은 일어나야 한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즉 유의미한 맥락 속에서 학습될 수 있도록 해라, 쉽게. 그래서 유의미한, 의미 있는, 맥락적인, 실제적인 이러한 것들과 관련되어서 선생님들께서 답안을 작성하셨다면 채점이 가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창안적 쓰기를 왜 쓰게 돼요, 선생님들? 아래쪽 문제에서 보시면 창안적 쓰기는 관리적 쓰기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창안적 쓰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이 말과
이 소리랑 글자와의 이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면서 뭐예요? 이 소리랑 글자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비슷하게 쓰려고 아이들이 발명을 해서 글자를 쓰기도 한다라고 했죠. 즉, 결국에는 말과 글의 관계를 알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생각이라든가 어떤 것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이제 이걸 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쓰기를 하기 위해서 소리와 말과 글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아니까 그것에 맞춰서 자기만의 생전 보지도 못한 철자를 만들어서 쓰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정돈해서 말을 한다면 창안적 쓰기는 유아가 말과 글의 관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나름대로 문자를 재창조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과 글의 관계를 알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표현하는 관리적 쓰기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다. 너무 길죠. 너무 길면 말과 글의 관계를 알고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관리적 쓰기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다라고 이것과 유사한 의미로 쓰시면 돼요. 저는 좀 더 선생님들에게 디테일하게 요 설명들을 담아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길게 쓴 거고, 이렇게 길게 쓰다가는 다 못 쓰고 나왔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의미적인 부분들만 담기게끔 쓰시고 나왔으면 답안 처리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뒤로 넘어가서 우리 형태소 이거 나누면서 굉장히 씨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에게 그렇게까지는 이렇게 아주 완전 다 찢어라 찢어 발려라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그때 우리가 객관식으로 나왔던 그 문제를 예시로 들면서, 그쵸?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은 우리가 나누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선생님들과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거 어렵지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형태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자립을 할 수 있느냐, 얘 혼자서 쓸 수 있느냐, 아니면 누군가와 만나야 되느냐, 혹은 또 의미적인 관련된 부분들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또 형태소의 유형을 나눴었기 때문에 이 문제 나왔을 때는 봤을 때는 굉장히 기뻤어요. 우리 선생님 되게 잘 썼겠다. 아니에요? 잘 썼잖아요. 잘 쓰고 오셨을 거예요. 믿어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노래만은 노래 슬래시 하고 만으로 분리를 하시고요. 아예 그냥 노래만 서술형으로 안 쓰셔도 돼요. 서술형으로 안 쓰시고 어떻게만 쓰셔도 된다고요? 요렇게 그냥 노래 하고 만 이렇게 하시고 쉼표 하시고, 이게 왜냐면 노래만을 두 개로 구분하라고 한 양식에 맞췄으니까 요렇게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노래만 하고 쉼표 하시고, 자립성 측면에서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노래는 혼자서 독립해서 단어가 될 수 있는 뭐예요? 자립 형태소이고, 그 다음에 또 발라발라발라, 그리고 만은 반드시 어떤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만 단어가 되는 의존 형태소이다 라고 쓰셨으면 돼요. 쓰셨죠? 오케이. 이럴 때 기분 좋죠. 자, 이 기억에 사용된 음성상, 정말 제가 이거 동음이 이어 나오고 이럴 때부터 제가 알아봤어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예전에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이분들이 뭐와 지금 비슷한 거냐면 발단, 전개, 절정, 위기, 결말 그런 거 나왔던 거나 우리 문학에서 나왔던, 그리고 음악에서 나왔던 왈츠 나오는 거나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어떤 교과적인 지식을 묻는 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수많은 걸 외우고 수많은 걸 공부했는데, 그래, 아니,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문제 낼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서 왜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어떤 사람이든 다 맞출 수 있는 문제 말고 몇 분이라도 투자를 해서 외웠던 문제를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너무 화났어요. 어쨌든 답은 썼죠. 이걸 우리가 우리 그때 이건 의태어고 그래 이런 걸 내서 진짜 낸 거 맞을까? 근데 그걸 낸 거였죠. 그거를 2점이나 줬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아니, 선생님들한테 화가 난 거 아닌데, 너무 이 문제, 아니요. 그러면서 다른 문제를 또 이렇게 내고. 누가 그랬어요. 그래서, 네.
문제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의태어와 의인법 작성하셨으면 됐고요. 말놀이 예를 참고해서 이것도 공부 하나하나 선생님들. 이 공부 하나하나 쓸 수 있는 문제 아니야. 지금 이 부분은 이 문제 지금 8번 문제는요. 1번 빼고는 정말 사점에 해당하는 이 문제는 정말 변별력이 없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내지 말았어야지 그냥. 지금 공부를 언어에서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많은 공부를 하고 갔는데 이렇게 문제를 올해 냈죠. 그럼 내년 되면 이제 우리가 더 불안해지는 게 뭐냐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런 문제를 냈었기 때문에 안 냈던 것들이 지금 막 쌓이잖아. 그러면 내년에 공부할 때는 우리가 이제 지금 외웠다가 헛된 것들 다시 한번 꼭꼭 씹어서 공부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발달 단계부터 그러한 것들이 또 한번 나오죠. 어쨌든 그래서 말놀이 얘는 뭐야 다람쥐 동물 나오면 머리를 만지네. 그러면 뛰었다 행동 나왔네. 행동 나오면 박수를 치라네. 그러면 이제 보니까 또 동물이랑 행동 나오면 머리 만지고 박수 치라네. 이게 뭐예요? 내가 선생님들한테 그때 우리가 그랬죠. 왜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런 거 비슷하게 선생님들 음악에서 제가 그래서 그림 주면서 안 나올 것 같죠? 이 사람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한다. 제가 도식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모자라 보이나 봐. 아니 뭐 음악도 그래요. 음악에서도 당연히 이거 아니야 라는 걸 그림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무슨 진짜 애들이나 이런 풀법한 걸 이런 걸 주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너무 당연한 거니까 선생님들이 오히려 틀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데 이걸 설마 물은 걸까? 진짜? 그러면서 쓰시면서도 선생님들이 되게 기분 나쁘게 이러면서 쓰시고 왔다가 안타깝게 틀리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이거 안타깝게 틀리는 거면 정말 짜증나고 분노 쌓이죠. 무튼 8번, 2번과 3번은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요렇게 해서 저희가 선생님들 정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좀 문제가 여러 번 좀 문제가 됐던 것들이 어떤 문제냐면 바로 선생님들께서 이거 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했던 문제가 지금 요거 그쵸? 5번에 3번에 해당하는 문제였었고요. 그쵸? 요거는 조금 열려 있을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제가 제시는 디귿과 리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제시는 해드렸지만 이것을 어느 범주까지 줄지는 사실 몰라요. 선생님들께서 또 공간을 조금 좁혀서 나는 했다, 공간을 좀 바꿨다라고 하셨거나 혹은 나는 인원을 오히려 좀 늘리는 것이 아이들이 또 이 4명에서 더 늘려서 하는 것도 나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다. 쟁반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옛날에 우리 시장에 가면 어머님들 머리에 이고 가는 이런 큰 쟁반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스탠 그죠? 그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4명 이상도 애들이 또 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의 우리가 이거 지금 갑자기 갑자기 이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우리 큰 거, 그거에 해당하는 것처럼 아주 큰 접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준하겠고. 왜냐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저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왜 체육활동 할 때 아이들 여러 명이서 이 동그란 텐트천 같은 거 요거 가지고서 아주 많은 유아들이 이걸 갖고서 공을 올렸다 내렸다 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 있죠. 슈퍼.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그런 것에 대용물로 접시를 사용했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선생님들이 설명한다면 또 그 범주도 가능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가능할 수는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열어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부분이었냐면 요거 디귿에 관련된 거 그쵸? 신고 보호자에 대한 관련된 요거 조치에 대한 요것도 아까 법령에 해당하는 그 용어들 때문에 조금 열린 답안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저희가 교육과정 A 정리하고요.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교육과정 B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